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나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아니고 아직 50대 후반의 평범한 시어머니일 뿐이다. 사람들은 내가 그를 여전히 사위라고 부르는 걸 이상하게 보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이미 남이 되어버렸지만 나에게 그는 여전히 사위였고, 그리고 상처 입은 또 한 사람의 가족이었다. 딸과 그 아이가 이혼하던 날, 법원 앞 계단에서 딸은 울다 지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엄마, 제발 나 편만 들어줘. 나는 대답 대신 딸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은 계속해서 그 아이를 떠올렸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누군가는 자유로워졌겠지만 또 누군가는 모든 걸 잃은 얼굴이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에 비치는 내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이혼 후 처음으로 나는 조심스럽게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은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나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딸과 그 아이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고 묻는 것도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다. 다만 둘 다 내게는 아직도 가족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처음 그 아이 집에 찾아갔을 때 현관 앞 신발장은 어색할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었다. 딸이 떠난 자리, 그 빈틈이 깨끗한 바닥과 반짝이는 신발 사이로 더 크게 느껴졌다. 거실로 들어가자 늘 둘이 함께 보던 작은 TV가 조용히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만 컵라면 그릇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바빠서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요. 그 아이는 멋쩍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텅 빈 마음이 내 눈에는 보였다. 나는 어색함을 숨기려는 듯 앞치마를 꺼내 입고 싱크대로 향했다. 식탁 위에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사위는 몇 번이나 제가 할게요 라며 말렸지만 나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물 만지는 건 내 특기야. 그렇게 나는 다시 예전처럼 마치 딸이 출근하고 난 뒤 사위의 도시락을 챙겨주던 그 시절처럼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딸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부엌은 이제 낯선 정적과 한 사람의 한숨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자주 그 집에 가게 되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처럼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도 점심쯤이면 어느새 장바구니를 챙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기특하다 싶을 만큼 그는 일에 매달렸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그의 어깨는 날마다 조금씩 더 무거워져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TV를 보거나 국을 끓이고 있는 척을 했다. 왔니? 밥은 먹고 다니냐? 아무렇지 않은 인사말 뒤에 나는 늘 같은 마음속 질문을 삼켰다. 너 정말 괜찮니?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저녁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그 집에 도착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 안에는 희미한 어둠과 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그는 소파에 기대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반쯤 비워진 소주병과 흐트러진 영수증, 구겨진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그 질문은 나를 향한 것이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절규였다. 나는 대답 대신 그 아이 손 위에 내 손을 살짝 포개었다. 그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딸에게서 들었던 말, 사위에게서 들었던 말, 그 사이에서 갈라지는 진실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순간 내게 가장 중요했던 건 누구의 편을 드느냐가 아니라 눈앞에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였다. 사람이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지에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 느끼고 후회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건 아무나 못한다. 그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건 분명히 보였다. 내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 오히려 상처를 건드린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너와 내 딸, 둘 다 내 자식이다. 나는 누구 한쪽만 미워할 수 없다. 너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과 이혼했던 내 오랜 과거를 그에게 이야기했다. 딸과 사위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일부러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기억들이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딸의 나이였고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래서인지 내 얼굴을 볼 때면 그때의 내 모습이 겹쳐 보인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더니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을 꺼내듯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어요. 나는 그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비 내리는 소리를 잠시 들으며 숨을 고른 뒤 아주 짧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했다. 너무 힘들었지? 그래서 내가 이해된다. 그 말 뒤로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드는 따뜻한 여백 같았다. 어느 순간부터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지나가던 이웃이 내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에도 사위 집 자주 가시나 봐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다.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어른이 한 번씩 챙겨야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그 말이 마음에 작은 돌멩이처럼 남아 계속해서 걸렸다. 사람들은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쉽게 말한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조차 세상은 곧잘 오해와 소문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 아이가 혼자 있는 밤을 떠올리면 불 꺼진 방 안에 혼자 누워 숨을 죽이고 있을 것 같은 모습이 눈에 선했다. 내 딸 역시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듯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야 했다. 딸에게는 너도 언젠가 이 일을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사위에게는 너도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졌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딸과 싸우게 되었는지, 후회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하나씩 털어놓았다. 나는 판사가 아니라는 듯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대신 끝까지 들어주기만 했다. 어쩌면 그에게 필요한 건 용서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한 사람의 시선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내가 그에게 해준 건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밥을 차려주고 말을 들어주고 때로는 꾸중도 하고 집 구석구석을 정리해준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모든 작은 행동들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달이 하나처럼 느껴졌던 모양이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 사위를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낯선 질문까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걸까? 누군가는 나를 욕할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손가락질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건 단 하나였다. 한 번 가족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는 없다는 것.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서서히 번져 올 때까지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천천히 떠올렸다. 이 모든 일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조차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아이와 나의 이상한 인연은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누군가는 끝까지 곁에 있어줬네. 그렇게 나는 또 다른 하루를 준비했다. 오늘도 나는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를 것이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또 한 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할 것이다. 밥 먹자 그 간단한 한마디 속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가 모두 들어있다는 걸 언젠가 그도 알게 되겠지. 어쩌면 모든 이야기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끝을 찾아가는 것 같다. 우리 둘의 묘한 인연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그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예전처럼 힘겨운 표정도 흔들리는 눈빛도 없었다. 그저 차분하고 단단한 얼굴. 오랜만에 보는 누군가의 삶을 다시 살아보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밥 준비했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언제나 내가 먼저 식탁을 차리고 불을 켜고 빈집을 채우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그가 내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긴 터널이 드디어 끝났음을 알아차렸다. 식탁에 앉자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이젠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에는 거짓이 없었고 억지로 꾸민 기운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쁨인지 섭섭함인지 마음 한구석이 살짝 저릿했지만 이게 우리가 바라던 결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몇 번이고 뒤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으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서로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함께 건넜다는 사실은 어떤 이름으로도 정의하기 어려운 소중한 인연이었다고. 사위였던 사람, 그리고 시어머니였던 나,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관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인간으로서 붙잡아준 존재였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론이 내려졌다. 이제 정말 괜찮다. 그 이후로 나는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 그도 역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언젠가 또 필요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도 서로의 따뜻함은 끝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잔잔하게 다퉜다. 누가 봐도 과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되지 않는 방식으로.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떠날 때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그런 따뜻한 결말로